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오늘은 MPL 제3강을 하겠습니다. 전편에 이제 1, 2편을 했고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3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는요, 이제 저는 경매 교수고요. 위즈옥션 대표입니다. 그리고 닥터아파트 경매 교수이고요. 그다음에 방문가게 경매 교수로 있고요.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경매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책 하나 제가 하나 이제 썼는데요. 지금 제가 올려놨습니다. 책을. 근데 이제 요번에 책을 하면서 이제 쇼핑몰에도 지금 제가 개설을 해갖고요. 네이버에 입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위즈북스.kr을 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쓴 책이 이겁니다. 유치권 소송 실무. 예. 지금 제가 이제 여기 네이버 입점을 해갖고 올려놨고요. 지금 이제 정가는 65,000원인데 58,5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시면 이제 그 카드로 이제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거를 드리겠습니다. 포인트도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유치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특수물권 투자할 때 그 비법을 다 놓아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제 그 법원 양식, 그 다음에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 유치권 소송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했고요. 또 법무부의 승문의 대표 변호사님과 같이 썼기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권이면 유치권 물건을 선정해서 투자하신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단어는 이제 이겁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MPL 투자의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부동산 투자는 이제 거래 방법이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MPL 투자는 채권 양수도고, 그 다음에 사후정상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채권을 직접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 있고, 채권을 안 사고 나중에 그 해당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이제 MPL 회사하고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겁니다. 사후 정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 방법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요. 이거는 근저당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틀리죠. 소유권 이전 등기랑 근저당 등기랑은 틀립니다. 그래서 근저당만 이전이 되는 거고, 이거는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와 MPL 투자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을 갖고 오느냐, 소유권 이전을, 그게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예측을 보면 불확실하다. 부동산은 이제 투자하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기간을 보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거고요. 수익 예측 면에서는 MPL이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계산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을 얼마에 사오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은 얼마고, 몇 프로 남는 거를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투자로 이제 많이 합니다. MPL은 그죠, 부실채권이니까 경매에 들어간 근저당을 많이 사오거든요. 그러면 배당시까지 투자를 합니다. 이건 보면 거의 배당기일까지 투자를 합니다. 네, 배당기일까지 투자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세금 부과 면에서는 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수하시면은 세 가지의 세금을 냅니다. 첫 번째는 등록세를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를 내셔야 되고,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MPL을 사시면 등록세만 냅니다. 그리고 물가의 수량을 보실 때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산재에 있기 때문에 많다고 보실 수 있고요. 부실채권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근저당 채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부동산에 보다는 그래도 수량이 적다. 그러니까 판매되는 게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MPL을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은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산다고 했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MPL로 매매를 할 때는
확정 채권 양수도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하시고 그냥 대출 시 질권 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 시 질권 대출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NPL을 샀을 때 질권 대출을 받으면 약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서 약 이제 매입 금액의 80%를 받습니다. 80%의 대출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본을 적게 드는 거예요.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본을 적게 해서 이제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자성은 NPL 투자가 단기 수익률이 높은데 수량이 적은 게 조금 이제 뭐랄까요? 경쟁률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량이 적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수량에 비해서. 그러니까는 이제 NP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를 하시려면 은행에 많은 정보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저축은행, 예를 들어서 뭐죠? 새마을금고, 수협 이런 데에서 물건을 많이 이렇게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 있는지. 일단 두 번째는 NPL 투자 성공의 효과 면에서는 어떤 이제 효과가 있느냐 이제 보면요. 일단은 배당금 수령에 대해서 볼 때 경매 진행하고 낙찰후에 배당금 수령을 할 때에는 좀 이렇게 그것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투자 기간이 짧고 채권 회수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물건 유입의 선택은요, 직접 낙찰로 유입을 하고요. 그다음에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낙찰자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자기의 자본이 만약에 1억이 있을 때에 NPL 물건은 그거에 예를 들어서 8억까지 투자할 수 있다. 왜냐면 예를 들어서 20%를 이제 만약에 내가 되고, 그래서 이제 더 해갖고 이제 하면은 이제 그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만약에 10억짜리 물건을 한다. 그러면은 80%까지 대출된다면 2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억짜리 있으면 8억짜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8억짜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의 효과를 내냐면 8배 정도 되잖아요. 80% 대출을 받으니까 8배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따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2억만 있으면 10억짜리까지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1억만 있으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8배니까 8억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아주 이게 좋은 그러니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갭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되고요. 배당 소득세만 과세합니다. 그리고 상계처리 및 세금 감면을 합니다. 그래서 매수 채권에 물건을 유입했을 때 경매 낙찰을 하면 되고요. 고가 낙찰 시에는 다른 물건, 그다음에 양도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특수 물건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물건이 NPL을 나왔을 때 법정지상권을 깨트리는 소송을 해갖고 이기신다면 또 수익이 남고요. 유치권 소송을 하셔갖고 유치권을 깨트리면 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익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투자 방법에는 이제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세일 방식이 있습니다. 논세일이라는 거 뭐냐면 채권을 양수도 하는 거예요. 확정 채권을 양수도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을 양수도 하고 채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채무 인수 방식이 있습니다. 근저당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법률사용으로는 면책적 채무 인수다.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잘 안 해주는데 만약에 협의가 된다 그러면 사후정사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낙찰을 전제로 해서 채권의 차액을 지급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약을 하죠. 만약에 10억짜리의 NPL이 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이제 거기 NPL 유동화 회사하고 이제 전제 조건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권 최고액이 뭐 12억까지다. 12억까지인데 만약에 대출,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12억에 받았다. 그러면 2억을 리턴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2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NPL 물건이라고 해야 되죠. NPL 물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전을 안 하고 사후정산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낙찰을 뭐 예를 11억까지 받아라. 그러면 계약을 NPL 계약을 10억에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억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1억을 사후에 1억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억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거의 NPL 회사에서 1억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사후에 1억을 다시 돌려주면 낙찰 받으면서 1억이 남고요. 그 다음에 그 했을 때에 그 부동산을 또 매각해서 또 낙찰을 받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에 대한 그 임대를 나서 또 수익을 남는 거죠. 그래서 1억이 남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을 이제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일부 논세일 방식이 있습니다. 일부 논세일 방식은 논세일 플러스 사후 정산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2개일 때는 근저당 1개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배당금 수령 후에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병합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근저당이 이렇게 돼 있죠. 1순위 근저당 국민은행 만약에 2억, 2순위 근저당 국민은행 1억이라고 가정할 때 이제 먼저 가정할 때예요. 이렇게 가정하면은 이제 먼저 2개잖아요. 그럼 근저당 하나를 매입하는 거예요. 2순위 1억만 매입을 하는 거예요. 1억을 사요. 1억을 매수하고 2억은 이제 적어요. 2억은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고 이제 그 낙찰을 받는 거죠. 낙찰을 받을 때 2억에 대해서 이제 그 양도는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양수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2억짜리를 만약에 2억짜리를 만약에 1억 5천에 만약에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됐을 때 5천만 원을 다시 손을 받습니다. 이렇게 손을 받습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요게 일부 논세일 사후정산입니다. 예, 근저당 2개일 때 하나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배당금 수령 후 차액을 지급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분석 및 수익성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감정가격 및 감정 시점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근 부동산의 낙찰가율, 비율, 그죠? 낙찰가율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있잖아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보수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상향으로 볼 것이냐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리하는 방법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보죠. 요거는 이제, 낙찰가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거보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매각가율, 그러니까 낙찰가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은, 그 매각률이 있습니다. 매각률. 그러니까, 인근 부동산이 있죠? 인근 부동산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그 낙찰가율이 있습니다. 낙찰가율이 있고요. 낙찰가율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률이 있습니다. 매각률. 그러니까는 매각률은 뭐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10개가 나왔는데 7개가 팔렸다. 그럼 70%예요. 70% 팔렸다는 거고, 낙찰가율은 뭐냐면, 만약에, 어느 아파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 아파트가, 10억인데, 8억에 팔렸다. 그럼 80%의 낙찰가율은 80%라고 얘기하는 거고, 매각가율은 물량을 얘기하는, 물량이 10개가 나왔는데, 뭐 7개가 팔렸다. 그럼 70%.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당 물건의 낙찰 가격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 낙찰 가격 예상은 좀 어렵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임장을 하셔야 됩니다. 임장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선순위 비용을 분석해 봐야 되고요. 경매 비용, 그 다음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에는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가 있느냐, 또 임금 채권이 있느냐, 당해세가 있느냐, 법정기일이 선행일 국세가 있느냐, 지방세 등을 보셔야 되고요. 채권 할인율 계산한 현재의 가치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보시면요. 현장 임장 활동 및 부동산 분석에 보시면, 부동산 공부,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후에 현장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의 지리적 요건하고요. 위치, 환경, 도로의 접근 등을 접근성을 이제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현황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물건의 임차인이 현재, 해당 물건의 임차인의 현재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되고, 실제 임대료를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파손 여부를 보셔야 되고요. 기계나 기구 여부, 이거는 이제 공장을 얘기합니다. 공장의 경우. 공장의 경우에는 이제 기계나 기구의 존재, 뭐 없어진 거 있는지 아니면은 그 매각 물건 명세에서 나온 거하고 또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장의 위치와 수익률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전세 열람원을 발급하셔야 되고요. 점유자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체납 관리비를 확인하시고요. 시설의 노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상가인 경우에는요, 관리사무소의 체납 관리비를 상세히 보시고요. 시설 상태를 확인하시고, 소방시설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인터넷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시면요, 요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시면, 매각 통계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법원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여기 클릭하셔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년 1월부터 뭐, 예를 들어서 9월까지의 그 물건을 본다 했을 때에는 뭐, 아파트가 이제 나오죠. 경매 코스가 149개가 나오고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경매는 149개. 매각은 89개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는 얼마예요? 이렇게 총 감정가. 매각가는 총 매각가. 매각률은 59.7%. 그 다음에 매각가율은 109.4%죠.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이 아파트가 나왔으면, 얼마에 낙찰이 되냐면, 10억 9천만 원에 낙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 높죠. 그 다음에 매각가율은 뭐예요? 60%라고 보실 때 물건이 10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6개가 팔린 겁니다. 6개가. 그러니까 이 당시죠. 지금은 이제 틀립니다. 이제 또 보셔야죠. 2019년 거를 또 보시면은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통계가 계속 변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다세대 연립주택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경매가 175개가 나왔고요. 매각은 77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이렇게 나왔는데, 매각률은 44%. 근데 이때죠.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이때인데, 뭐냐면은, 1억에,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에 나왔으면은,
8억 8천에 팔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가 물건 10개가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10개가 나왔으면 4개가 좀 넘게 팔린다. 4개 반 정도 팔린다. 보시면 5개에서 4개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매각률은 몇 개가 팔리느냐고요. 10개 중에 몇 개가 팔리느냐 이거고요. 요거는 만약에 감정가가 10억이다 그랬을 때, 아니면 감정가 1억이라고 했을 때 8,800만 원에 팔린다는 거예요. 10억 했을 때는 8억 8천에 팔린다는 거니까 88%에 팔린다는 거죠. 88%에 이제 그 낙찰 금액을 쓰면 그 정도에 된다. 통계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매각률은 10개 중에 몇 개가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특이한 게 자동차를 팔죠. 여기서는 자동차, 그 다음에 중기. 여기 보시면 경매 건수가 116개, 그 다음에 매각 건수가 43개, 그 다음에 이제 감정가 나오고, 이제 매각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각률 나오죠. 막 10개 중에 3.7이니까 4개 정도. 그러니까 3개에서 4개 정도 팔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1억을 잡았을 때 8,500만 원을 쓰시면 된다는 거죠. 평균가가. 예, 물건마다 틀리겠지만 그냥 평균을 잡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잡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은 어떻게 되느냐. 상가의 경우, 한번 볼게요. 상가인 경우에는 경매 건수가 32개, 그 다음에 매각 건수가 9개, 그래서 이제 그 감정가가 있고, 매각가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 매각률이 28.1%. 그러니까는 3개, 두세 개. 그러니까 3개 정도 보신다면 될 것 같아요. 10개 중에 3개 정도 팔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낙찰 가격은, 만약에 뭐,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에 팔린다. 상가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은 어떻게 돼요? 좀 핫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좀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느냐. 경매가선 19개, 그 다음에 매각가선 9개요. 그 다음에 감정가는 이제 토탈 감정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토탈 나오고 47.4. 그러니까 5개, 10개 중에 5개가 팔리고요. 그 다음에 1억이면 9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1억이면. 9천만 원. 그러니까 높죠. 그러니까 아파트랑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높습니다. 가격이 높아요.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도 높습니다. 금액이 높아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도 수익률이 많이 나기 때문에 높습니다. 단독주택도 높습니다. 높죠. 그 다음에 땅은 70%로 보고 있습니다. 71% 이렇게. 그 다음에 임야는 86%로 봅니다. 86. 잘은 안 팔리지만 한번 팔렸다고 하면은 86%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비싸죠. 이게 임야가. 그죠? 그 다음에 전답. 요거는 104%에 팔렸습니다. 엄청 높죠, 이건요. 그러니까 전답이 더 높다는 거죠, 이게. 근데 물건이 8개밖에 안 나왔고, 매각 건수는 4개다. 그래서 50%의 매각률을 보인다. 10개 중에 5개, 아니 8개 중에 4개가 팔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엄청 높이 써야지만 전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린생활 시설은, 33개, 12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36%. 그죠? 그럼 어떻게 4개, 10개 중에 4개가 팔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10억이다. 그럼 9억 4천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억이다. 그러면 9,400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또 제공을 해주거든요. 대법원에서 갖고 온 겁니다.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매각률과 매각가율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좀 다르게 해서 나오게 합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이제 꺾은 선 그래프로도 나오게 하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대지 임야 전답, 자동차 중기,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PL의 물건 실전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하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유동화 회사를 이제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를 찾아야 됩니다. 담당자를. 그 다음에 채권 매각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셔야 되고요. 매각가를 협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현장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을 할 줄 알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자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투자금을 계획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대출을 너무 많이 빼서 뭐 이자를 많이 내갖고 뭐 남는 게 없으면 안 되고요. 적당한 선에서 투자를 해갖고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근저당 질권 대출을 문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채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근저당 이전을 하시고 배당 수익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유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배당 수익으로 이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물권 유입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권 유입을 해서 그러니까 아파트든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 수익을 할지 아니면 차후에 매각 후에 이제 이익을 남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수령하시면 이제 종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순서 프로세스가 정해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건을 투자를 하실 때 이제 NPL을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먼저 이런 교매물건이 나왔다 했을 때 2016 타경에 4019 임의경매 사건이다. 그랬을 때는 이제 근저당으로 임의경매를 했다. 근데 이제 이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순위가 누구냐죠. 1순위가 누구예요? 신한은행이죠. 그럼 신한은행 거를 사셔야 됩니다. 신한은행 거를 이렇게 1순위를 먼저 사는 겁니다. 1순위를. 그래서 이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채권자가 SF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땡땡땡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이렇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SPC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처리하면 이 법인이 이제 소멸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의 감정가격이 나오죠. 이 감정가격 6억 1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지금 떨어져 있어요. 제 3차까지 떨어져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떨어졌나를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왜 3차까지 갔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제 그 현장을 가보시면 다 느낌이 옵니다. 딱 그걸 보시고요. 보시면 이제 먼저 전자공시를 방문하셔서 여기에 그 FS 유동화 전문회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나와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전자공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공시 사이트가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면은 여기에 FS 그죠? 회사명 찾기 들어가서 FS죠? FS 1606 유동화 전문 이렇게 쓰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그럼 되죠? 이렇게 여기를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검색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를요 날짜를 아주 옛날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게 날짜가 지금 많이 저기니까 날짜를 이제 채권에 맞춰서 이게 언제입니까? 2016 타경이죠. 그러면 2016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16년으로. 그럼 2015년부터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2015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달로 해보겠습니다. 1월달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일단 누르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딱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검색을 누르시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때 그 당시에. 그러면 이제 보시면 2016도 제일 6월 13일자 있잖아요. 그거를 누르시면 이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이렇게 2016년 6월 13일 날 SPC 법인을 했죠. 근데 신한은행에 뭐라고 써있죠? 제춘이 신한은행 해갖고
뭐 자산 양도 동의서 등록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유동화 관련 중요사항 발생 신고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그러면 언제요? 2017년 1월 24일이죠. 이렇게 보시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쭉 보시면 내용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쫙 해서 뭐 이 유동화 회사가 뭐 자본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대표이사 누구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공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쭉 공시가 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쭉 이제 뭐가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뭐 등록을 언제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예.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보시면은 이제 16년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16년으로 가보시면 이제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이게 뭐라는 회사냐, 도대체 이게 뭐하는 회사냐. 그러면 이제 목적이 나오죠. 목적. 뭐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자산 유동화 계획 등록을 신청한다고 그랬죠. 등록. 그죠? 그러면 이제 나오죠. SF는 어디 회사냐? 대신, 어디에요? AMC요. 대신 AMC라고 나오죠. 대신, 그러면 이제 전화번호를 거는 거죠. 399에 0100으로 걸어서 이 물건을 아까 거기 있죠. 그 물건 있잖아요. 여기 요 물건의 담당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담당자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이 물건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산 보유자는 어차피 신한은행에서 채권을 받아온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받아왔을 때 얼마큼 받아왔느냐, 그러면은 이제 일반 채권이 있고, 그죠? 그러면 차주수가 185명이고 채권수가 350개다. 담보물건이 총 207개를 받아왔다. 근데 대출 잔액은 730억을 받아왔다. 그쵸? 가지금은 3억 뭐 얼마다 이렇게 나와서 3억 8,500이다. 뭐 미수이자는 29억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금액은 이 총 평가 금액은 810억 원어치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그 다음에 양도 금액은 820억 원에 양도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아, 이거는 풀 단위로 이렇게 매입을 했구나. 그죠? 그러면 이 법인이 설립하는 거는 이 풀 단위로 매입하려고 위해서 이제 설립을 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ABS 그 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동화 사채라고 있죠. ABS 본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순위, 뭐 중순위, 뭐 후순위 뭐가 있냐? 없다. 그 다음에 발행 예정일은 2010년 6월 28일이고 만기는 2020년까지를 하겠다. 그래서 발행 금액은 얼마입니까? 800억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자 뭐 해서 이자 및 뭐 해서 얼마다. 그러면 8%를 예정하고 있다. 발행 방법은 사모펀드로 발행하겠다. 그 다음에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8%로 해갖고 이제 그때 당시 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또 ABS로 또 하고 이제 유동화 출자 증권을 발행하는데 ABS 에쿼티를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사항 없고 상승이 그런 게 없고, 이제 발행일은 16년 6월 28일이고 해당 사항 없고 발행 금액은 15억 원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는 이제 지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모펀드로 하고 자당 액면가는 어떻게 되냐? 5,000원이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주석 2번을 보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시에 관한 사항은 이제 이런 거죠. 유동화 자산 명세서와 현행 및 관리 내역이 있으면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FS 1606의 유동화 전문회사는 업무 수탁자 자금 관리자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산 관리자의 본사고, 담당자는 대신 AMC 주식회사 담당자 최주영 상무님이고, 뭐 그 다음에 02의 399에 100번으로 하시면 이렇게 해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NPL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런 다트를 보시면 전부 다 나오는 거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고 이제 NPL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 담당자 찾아서 NPL을 사오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 가격이 얼마냐? 이거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그거를 얼마에 사왔는지. 왜? 이거는 이제 보시면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풀 단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 단위로 여러 개의 채권을
한 번에 해서 했기 때문에 그 한 해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죠. 이거를 얼마 사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건마다 담당자한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그 FS1606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양도를 했는지, 뭐 받아왔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왔다. 흐름이 이렇게 된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사항 조금 더 이렇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하죠. 그러면 경매가 이제 개시 결정이 난 거는 8개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특별 채권으로 인가 결정이 난 건 2개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고, 뭐 가짓금이 얼마고 이제 양도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산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대금 회수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동화 발행은 뭐 얼마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이것들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유동화에 대해서 유동화 증권은 유동화 뭐 투자가 ABS 에코티 참고로 등록 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얼마큼 뭐 8% 이자를 주고 갖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담당자 이름이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관련들은 뭐가 필요하고 뭐 어쩌고, 그 다음에 그 외부 공시자료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누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 뭐 이제 누가 있고, 그 다음에 법률부문 누가 있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게 자세한 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이거 전자 공식으로 낸 거기 때문에 이사시간은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그쵸? 이거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찾으신 다음에 요 물건의 담당자를 찾으셔서 채권 매각이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시고, 선순위 채권자를 이제 매입을 신청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임금 채권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그럼 이제 빠져나갈 거는 이제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나보다도 선순위가 누군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사오는 방법은 론세일이냐, 사후정산이냐, 일부 론세일이냐, 사후정산 방식이냐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대출을 한번 알아보셔야 됩니다. NPL을 이제 할 때 NPL 대출을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시고요. 대출 비율이나 이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거를 이제 제가 해드린 거죠. 이렇게 회사를 찾아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전 거래는 만약에 아파트, 아까 제시해 주신 아파트에 저거가 있잖아요. 시세 파악, 그다음 면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잘 보시고, 뭐, 예를 들어서 시세가 얼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낙찰이 얼마큼 될 것인지를 파악하셔서 NPL을 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좀 싸게 사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드뷰를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의 주변 경관을 보셔서 일단 보시고 그 다음에 가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래 사례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부동산에다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으로 채권을 이제 분석을 하셔야 되고, 권리사항을 잘 보셔서 내가 몇 순위에 해당되고 내가 얼마큼을 이제 사면은 뭐 얼마큼의 낙찰을 받아야 될지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근저당 설정이 이제 언제 돼 있냐? 2004년 1월 6일에 돼 있죠. 채권 채우기 2억 4천이면 나누기 4천 나누기 얼마예요? 1.2% 하시면 됩니다. 1.2% 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2억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2순위 근저당 설정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뭐 채권채 9,100이다 그러면은 7천만 원이 이제 대출 원금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또 있다 그러면 1억 3천이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이건 130% 했다 했을 때
1억이다. 대출원금이. 근저당 설정이 1억 3천이다. 그럼 이것도 130% 정했으니까 하고, 대출원금은 4억 7천이지만 채권채액은 5억 9천 1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채무액 나누기 120% 하시면 채권원금이 나오고, 후순위 비율 나누기 130% 하시면 채권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채권원금 플러스 연체이자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배당금액은 청구금액보다 법정이자가 이제 더 많고 정상이자 플러스 3%까지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참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담당자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3차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가는 6억 1000이지만 현재 유찰은 3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무리하게 사오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그 할인 가격으로 사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당자와 연락을 하셔서 있는데, 이제 그 예상 낙찰가를 정하셔서,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외진 아파트고 또 여기가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니까 내가 이제 그 채권을 싸게 사인다 이유를 대셔서 내고를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내고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하는 가격 아니라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고 이걸 하시면 되고요. 이건 예를 들어 놓은 거지, 요거 꼭 맞았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 놓은 거다. 그냥 일종의 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맞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요거는 절대 맞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보를 표기한 거기 때문에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담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이 원고는 그때 이제 그 닥터 아파트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썼던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 뭐랄까요?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요? 그 전에 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업그레이드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업그레이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네. 하여튼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뭐 채권 이제 매입을 하셔서 MPL 투자도 이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그 말씀드리지만 모든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거지 이게 반드시 맞다고는 이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자가 그 노하우를 좀 개발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에는 이제 MPL은 이제 마치고요. 다음 편은 또 다른 걸로 해서 제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